기록에는 그날 저녁이 비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은 흐릿했습니다. 가방이 놓인 자리는 분명했지만 그곳에 도착한 과정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동지를 지나 막 해가 기울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던 남고생 2명이 길가 주차장 구석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흔한 이민 가방처럼 보였지만 지퍼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삐져나온 것은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가까이 다가갔다가 곧바로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고는 곧바로 이어졌고 관할 순찰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어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팀과 과학수사 인력이 현장으로 합류합니다. 노란 통제선이 순식간에 둘러쳐지고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복도처럼 긴 겨울 골목에 형광등 불빛이 번지듯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장은 단순한 구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끝난 뒤 짐처럼 옮겨진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방은 검은색 천재질로 한 손으로 끌기에는 다소 무게가 있어 보이는 크기였습니다. 발견 당시 가방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팀을 멈춰 세웠습니다. 서둘러 떠나느라 마무리를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보길 바랐던 것인지 같은 장면을 두고도 해석은 갈라졌습니다. 과학수사 인력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고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보였고 좁은 공간에 맞추려 몸이 억지로 접힌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주변 탐문, 다른 하나는 신원 확인입니다. 다행히 지문이 확인되었고 경찰 데이터베이스 대조로 피해자는 인천 부평구에서 생활하던 71세 여성 전모 씨로 특정됩니다. 부평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실했고 눈에 띄는 원한 관계도 없었다고. 여기서 사건의 결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남동구와 직접 연결된 연고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은 이미 이틀 전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장사를 마친 뒤 지인들과 잠깐 모임을 간다고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는 진술. 평소라면 늦어질 때 반드시 연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는데 결과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것은 유기 방식이었습니다. 우발적 상황이라면 현장을 급히 벗어나며 남길 가능성이 큰데 이번에는 굳이 여행 가방에 넣어 옮겼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범행 장소는 발견 지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공간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일이 벌어졌고 그 뒤 이동이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즉 면식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 경찰서 형사과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벽면의 모니터가 하나둘 켜지고 문서철처럼 쌓인 영상 목록이 늘어납니다. 흐릿한 카메라가 남긴 조각들을 1초 단위로 끊어 맞추는 작업. 이 사건은 결국 디지털 눈이 남긴 틈을 찾는 싸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전모 씨는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고 어디로 걸어 들어갔던 것일까요? 모든 장면이 연결되는 듯했지만 한 지점에서만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걷던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카메라가 잡아낸 것은 단 하나, 전모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부평시장 주변부터 남동구 발견 지점까지 가능한 이동 경로의 감시 카메라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선명하지 않았고 겨울해가 짧아 어둠이 빨리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카메라는 많았고 기록은 끊어져도 흔적은 남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이어진 것은 달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영상 속 시간을 되감고 멈추고 다시 밀어넣는 반복. 그 지루함 속에서 한 장면이 튀어오릅니다. 2014년 12월 20일 오후 4시 무렵 전모 씨가 장사를 마치고 시장 통로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붉은색 점퍼, 손에 쥔 작은 짐, 그리고 그녀의 옆에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년 남성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앞서지도 누가 뒤따르지도 않습니다. 보폭이 맞고 거리도 가깝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수사팀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강압의 흔적이었습니다. 끌려가는 장면이 있는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가, 주변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가. 그러나 화면 속 전모 씨는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시선은 남성을 향하고 걷는 리듬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수사의 중심축이 바뀝니다. 낯선 범죄자가 아니라 적어도 전모 씨가 경계하지 않았던 사람. 면식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시장 근처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전모 씨의 집이 있는 동선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거주지이거나 남성이 안내한 목적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카메라가 놓친 구간이 있어도 건물 입구를 비추는 화면은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을 기다립니다. 전모 씨가 다시 걸어 나오는가, 누군가가 새로 들어가는가, 현관문이 열리는가. 시간을 돌려도 한동안 입구는 고요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골목에 형광등이 켜지며 색이 바뀌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것은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그 남자, 단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들고 나온다기보다 끌고 나온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도 무게가 만만치 않은 듯 남성은 몸에 체중을 실어 가방을 끌었습니다. 그가 보이는 태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더 주변을 살핍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빠르게 흩뿌립니다. 인적 드문 골목이지만 마주칠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입니다. 단정히 걸어도 될 거리를 그는 묘하게 비틀며 이동합니다. 수사팀은 이 작은 습관을 표시해둡니다. 얼굴이 흐려도 걸음은 남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남성은 도로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골목으로 방향을 봅니다. 마치 택시를 잡으려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 시신이 발견된 남동구 방향과 맞물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수사팀은 화면을 멈추고 가방의 형태와 색 크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발견 현장에 가방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건은 단순한 추정에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전모 씨의 마지막 동선과 여행 가방의 이동이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저 남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모자 아래 얼굴은 흐릿하지만 윤곽은 남아있고 무엇보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의 기억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형사들은 캡처 사진을 들고 다시 부평시장으로 향합니다.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겨울의 축축한 공기처럼 긴장감이 퍼집니다. 상인들의 표정은 사진을 보는 순간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장 사람들은 저 남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이 사건의 분위기는 어디까지 바뀌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얼굴을 떠올렸는데 아무도 그 얼굴을 범인으로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친근함이 단서가 되는 순간 기록은 한 줄에서 갈라집니다. 이웃이라는 말과 수사 기록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형사들이 들고 간 것은 흐릿한 캡처 한 장뿐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늘 그렇듯 분주했고 형광등 아래 채소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펼쳐지자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먼저 끄덕였습니다. 잠깐, 저 사람, 저 양반 맞지? 전모 씨와 종종 어울리던 중년 남성 정모 씨로 지목되는 이름이 반복됩니다. 전모 씨가 경계하지 않았던 동행자. 수사팀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탐문은 곧 사실 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원 조회가 진행되고 기록 속 인물의 과거가 화면에 뜹니다. 단순한 주변인이 아니라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가 뒤따릅니다. 이때부터 수사는 속도를 바꿉니다. 관계망을 넓히기보다 한 점을 향해 좁혀 들어갑니다. CCTV에서 확인된 다세대 주택, 그곳이 그 남성의 생활 반경과 맞물린다는 판단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12월 22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발견일 기준으로 이미 며칠이 지났고 그 사이 용의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지체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거지 확보 현장 확인 도주 가능성 대비 좁은 골목을 따라 경찰차가 조용히 모이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는 더 낮아집니다. 빌라 복도는 차갑고 문 앞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입이 이루어졌을 때 방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은 오히려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정돈된 면이 보였습니다. 마치 급히 치운 듯한 어색한 질서, 그리고 특정한 냄새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감식 절차를 요청합니다. 창문을 가리고 조명을 조절한 뒤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이던 표면에서 감식 장비가 미세한 반응을 찾아냅니다. 이 방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사건과 직접 연결된 장소일 가능성이 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중심은 두 갈래가 됩니다. 하나는 이 공간이 말해주는 사실을 더 단단히 묶는 것, 다른 하나는 이미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나 카드 같은 흔적이 없다면 도시는 더 넓어집니다. 수사 기록에는 곧 한 줄이 더해집니다. 공개 수배 전환 검토. 시민의 눈까지 포함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남습니다. 정모 씨는 왜 이렇게 흔적을 지우려 했고, 그리고 그날 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가 사라진 뒤부터 도시는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형사들의 기록은 한 줄씩 늘었는데 용의자의 행적은 오히려 더 얇아졌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많은 도시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거지에서 용의자의 부재가 확인되자 수사팀은 곧바로 도주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발견 시점까지 이미 시간이 흘렀고 그는 골목과 골목 사이로 충분히 숨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추적에 기대기 어려운 정황도 드러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없고 카드 기록도 잡히지 않는 방식. 형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입니다. 디지털 눈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눈에 걸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수사본부의 형광등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서철처럼 쌓이는 제보 목록을 정리하며 형사들은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어디로 가야 가장 섞일 수 있는가? 멀리 달아나기보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특징이 다시 떠오릅니다.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걸음은 잘 숨겨지지 않는다는 점. CCTV 속에서 확인된 그 미세한 절뚝임이 수사판의 중심에 표시됩니다. 12월 25일 수사팀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비공개 탐문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고 도주가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결국 공개 수배로 전환됩니다. 용의자의 얼굴과 인상차게, 그리고 걸음걸이 특징이 함께 공유되며 도시 전체가 수사의 외곽으로 편입됩니다. 네온빛 아래 번쩍이는 간판들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이 한층 날카로워집니다. 누군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는 시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인상. 전화벨은 쉼없이 울리지만 대부분은 엇갈립니다. 출동과 확인이 반복되고 형사들의 눈가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수사 기록은 숫자로 쌓이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진짜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 수배는 시민의 도움을 얻는 동시에 숨어있는 사람을 압박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하는 순간이 오면 실수가 생긴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미 있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서울 한복판 공원 주변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진술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의 CCTV를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이 스쳐 지나가는 화면 속에서 익숙한 점퍼와 모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걸음걸이입니다. 그가 정말 서울에 숨어 있다면 이제 도시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로 들어간 용의자는 왜 그곳을 선택했고 그날 밤 그 공원 근처에서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서울은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숨겨줍니다. 모두가 멀리 달아났을 거라 믿을 때 그는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첩보 이후 수사팀은 서울로 올라옵니다.
2014년 12월 29일을 향해 달리던 시간, 도시는 더 복잡해졌고 길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드러난 그의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지방으로 빠지는 대신 서울이라는 거대한 익명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구로와 영등포 일대처럼 일용직 노동자와 외국인 거주지 노숙인이 섞여 있는 지역이 눈에 띕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허름한 차림으로 배회해도 누구도 오래 시선을 두지 않는 곳. 그는 그 틈을 택합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오히려 흔적이 없다는 방식이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카드도 교통카드도 잡히지 않는 생활. 오로지 현금만으로 버티며 카메라가 적은 골목과 사각지대를 골라 움직였습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찜질방이나 숙박업소처럼 신분 확인이 있을 수 있는 곳을 피하고 공원 화장실이나 건물 계단 다리, 밑 같은 공간에 몸을 숨깁니다. 형사들의 지도 위에서 가능한 장소가 하나씩 지워지는데도 그는 그 사이를 비처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술입니다. 도주 중에도 작은 가게에 들러 술을 사는 장면이 진술과 주변 정황에서 반복됩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은 술 때문인지 혹은 지친 몸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수사팀은 그의 절뚝이는 습관이 군중 속에서 오히려 평범한 흔들림으로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합니다. 네온이 번지는 거리에서 비슷한 그림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중구 일대에서 수사망이 갑자기 좁혀집니다. 공원 주변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진술이 들어오고 CCTV 분석에서 익숙한 걸음이 다시 포착됩니다. 수사팀은 섹터를 나눠 잠복을 시작합니다. 12월 29일 저녁, 을지로호가 훈련원 공원 인근 빌딩 숲과 낡은 골목이 맞닿는 지점에서 그는 작은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안에서는 그저 평범한 저녁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그 문 하나가 추적의 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식당 안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은 정말 있었을까요? 그를 알아본 건 경찰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의 기억이었습니다. 포스터 속 얼굴이 현실로 겹치는 순간 평범한 식당은 감시 카메라보다 더 날카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간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호가 화려한 불빛과 낡은 골목이 한 프레임 안에 섞이는 곳입니다. 훈련 원공원 인근의 작은 식당 문이 열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검은색 점퍼는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지쳐 보였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합니다. 주변 손님들에게는 흔한 풍경입니다. 하루를 버티고 들어온 누군가의 뒷모습.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식당 안에 한 시민이 시선을 멈춥니다. 며칠 동안 뉴스와 거리 전단에서 반복해본 얼굴,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평범한 공간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상식이 기억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겹치고 모자 아래 드러난 윤곽이 겹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걸음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수사팀이 강조했던 그 습관, 눈에 남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시민은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바뀌기 전에 자신이 먼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신고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전달되는 순간 상황실은 즉시 긴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출동은 빠르되 소리는 낮게, 경광등은 최소화되고 주변은 조용히 포위됩니다. 범인이 도주할 가능성 현장에서의 변수,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잠시 뒤 식당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엔 손님이 아닙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사복 형사들이 들어서며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형사들은 빠르게 간격을 좁힙니다.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단단해지고 식당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떨어집니다. 당신 맞습니까? 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달아나지도 주변을 밀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들어 형사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공포보다 체념에 가깝습니다. 짧은 대답이 이어지고 양손이 앞으로 나옵니다. 수갑 소리가 한 번 울리자
긴장의 끈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9일 동안 이어진 도주는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체포는 끝이 아닙니다. 기록의 페이지가 다음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형사들은 이제 다른 질문을 꺼낼 준비를 합니다. 왜 그랬는가? 무엇이 시작이었는가? 그리고 그날 밤 전모 씨가 걸어 들어간 문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진술과 어떤 모순을 마주하게 될까요? 인천 남동경찰서 진술실의 형광등은 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의 시간은 끝났는데 기록의 빈칸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잡힌 사람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송된 용의자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시선을 흩뜨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계속 계산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서철처럼 쌓인 자료가 놓였습니다. CCTV 캡처, 이동 경로, 정리, 현장, 감식 결과, 그리고 여행 가방 사진. 수사는 이제 사람을 붙잡는 일에서 말과 증거를 맞추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첫 진술은 예상대로 단순했습니다. 술 때문이라며 기억이 흐리다고 말합니다. 다툼이 있었고 우발적이었다는 방향으로 흘리려는 태도, 책임을 줄이는 가장 익숙한 길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 길이 곧바로 막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발이라면 왜 흔적이 지워졌는가? 사고라면 왜 옮겨졌는가? 질문은 짧고 단단하게 쌓여갑니다. 형사는 말보다 자료를 먼저 꺼냅니다. 주거지에서 확보된 청소 흔적과 감식 결과, 그리고 가방을 끌고 나오는 장면의 시간대. 현장은 말이 없는데도 그가 한 행동의 순서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특히 가방에 등장하는 순간 진술의 틈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든 즉흥이었다면 굳이 가방을 준비하고 이동 경로를 선택할 이유가 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CTV는 그가 혼자 걸어 나오는 장면을 남겼습니다. 전모 씨는 그 문을 다시 지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잔혹함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시간 방 안에서 일어난 과정 밖으로 빠져나온 뒤의 선택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형사들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술의 앞뒤를 맞춥니다. 시간, 장소, 동선, 물건, 그리고 행동의 이유. 말이 흔들리면 기록으로 되돌리고 기록이 모이면 다시 질문을 좁힙니다.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조사실 공기에는 눅눅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어느 순간부터 말을 더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이 줄어도 남는 것은 있습니다. 가방을 끌던 걸음, 주거지에 남은 반응, 그리고 도주 중 선택한 방식. 수사팀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동기와 의도를 증거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우발이라는 틀에 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 그 틀을 찢어버리게 될까요? 그 사건 이후 시장의 소리는 잠시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평시장의 채소 가게 한쪽에는 한동안 꽃이 놓였다고 전해집니다. 전모 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던 손길이 사라지면 이웃들은 뒤늦게 서로의 일상을 떠올립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인사를 했고 평소처럼 길을 나섰을 뿐인데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 사람들은 사건을 말하면서도 끝내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기록이 남긴 또 하나의 단서는 공개 수배의 역할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막힐 때 결정적 고리는 시민의 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은 도시 전체를 긴장 속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제보가 쏟아지고 확인이 반복되는 동안 비슷한 사람들은 의심받고 형사들은 피로에 잠식됩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주가 길어질수록 사건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의 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온이 번지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더 조심히 걷고 누군가는 더 빨리 문을 닫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망의 빈틈도 드러냅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위험 신호로 바뀌었을 때 이웃과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이전에 나타났던 경고는 왜 서로에게 전달되지 못했는가? 행정과 복지, 치안과 지역 공동체가 각자 따로 움직일 때 문제는 골목의 어둠처럼 연결됩니다. 복도 끝 형광등 아래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남는 건 기록뿐이라고. 하지만 기록에도 끝까지 남는 공백이 있습니다. 전모 씨가 그 문을 들어가기 전 그날의 대화는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주변에 더 일찍 감지할 수 있는 징후는 없었는지, 사건을 다 끝낸 뒤에도 수사팀이 자꾸 되돌아보는 순간은 늘 같습니다. 처음으로 어긋난 10분, 그 짧은 틈이 왜 아무도 붙잡지 못했는지, 우리는 다음 사건이 오기 전에 그 틈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사건 이후 시장의 소리는 잠시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평시장의 채소 가게 한쪽에는 한동안 꽃이 놓였다고 전해집니다. 전모 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던 손길이 사라지면 이웃들은 뒤늦게 서로의 일상을 떠올립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인사를 했고 평소처럼 길을 나섰을 뿐인데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 사람들은 사건을 말하면서도 끝내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기록이 남긴 또 하나의 단서는 공개 수배의 역할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막힐 때 결정적 고리는 시민의 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은 도시 전체를 긴장 속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제보가 쏟아지고 확인이 반복되는 동안 비슷한 사람들은 의심받고 형사들은 피로에 잠식됩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주가 길어질수록 사건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의 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온이 번지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더 조심히 걷고 누군가는 더 빨리 문을 닫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망의 빈틈도 드러냅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위험 신호로 바뀌었을 때 이웃과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이전에 나타났던 경고는 왜 서로에게 전달되지 못했는가? 행정과 복지, 치안과 지역 공동체가 각자 따로 움직일 때 문제는 골목의 어둠처럼 연결됩니다. 복도 끝 형광등 아래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남는 건 기록뿐이라고. 하지만 기록에도 끝까지 남는 공백이 있습니다. 전모 씨가 그 문을 들어가기 전 그날의 대화는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주변에 더 일찍 감지할 수 있는 징후는 없었는지, 사건을 다 끝낸 뒤에도 수사팀이 자꾸 되돌아보는 순간은 늘 같습니다. 처음으로 어긋난 10분, 그 짧은 틈이 왜 아무도 붙잡지 못했는지, 우리는 다음 사건이 오기 전에 그 틈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비가 그친 골목에서도 바닥은 한동안 젖어 있습니다. 사건이 끝났다는 판결문이 내려와도 마음속에는 마르지 않는 흔적이 남습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빈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이 더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12월 20일 오후 부평시장의 통로에서 전모 씨가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나간 그 순간부터,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릴 때까지 그 사이의 공백은 누구의 눈에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심에는 감시 카메라가 많았지만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방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남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되묻습니다. 전모 씨가 경계심 없이 따라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단서가 오히려 경계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는가? 시장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관계가 스치고 얽히는 곳입니다. 안부를 묻는 인사와 짧은 술자리가 누군가에게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낯선 범죄는 눈에 띄지만 익숙한 얼굴의 위험은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수사팀이 크게 의지한 것은 시민의 눈이었습니다. 공개 수배 이후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단 하나의 결정이 도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역시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가 전단 속 얼굴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만 가능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도 우연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도시의 네온 아래에서 누군가를 알아보는 일은 결국 사람의 기억에 달려있는 걸까요? 전모 씨의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났지만 공동체가 남긴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고립된 사람의 위험 신호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반복되는 폭력의 전력이 현실의 골목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복도 끝 형광등처럼 희미하게 깜빡이던 경고를 우리는 왜 제대로 읽지 못했는가? 기록은 그 질문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기록은 다만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주차장 구석에서 발견된 가방은 왜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을까요? 서둘렀던 흔적인지 아니면 누군가 보길 바랐던 것인지 사건의 결말이 분명한데도 그 작은 틈은 끝까지 의미를 확정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그 틈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번에는 그 틈을 단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시간이 2번 끊긴 듯 보였습니다. 화면은 이어지는데 의미가 끊어졌고 의미가 이어지는데 얼굴이 끊어졌습니다. 수사팀은 그 끊긴 사이를 걸음걸이 하나로 이어붙이려 했습니다. 2014년 12월 25일 이후 공개 수배가 시작되자 제보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계가 흐려지고 도시는 하나의 복도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제보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옷차림, 같은 나이대, 같은 인상이라는 말은 너무 흔했고 헛걸음은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시간과 장소를 먼저 고정하고 주변 감시 카메라를 확보한 뒤 동선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단서가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용의자는 오른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이는 걸음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는 바꿀 수 있어도 몸의 밴 걸음은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수사팀은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그 습관이 있는지 묻고 영상 속에서 같은 리듬이 반복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갈림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29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들어온 첩보는 그래서 달랐습니다. 특정 공원 주변, 특정 시간대, 그리고 비슷한 걸음. 형사들은 그 지역의 카메라를 촘촘히 이어붙이며 한 사람의 이동을 따라갑니다. 어디에서 나타났고 어떤 골목으로 사라졌는지. 네온이 번지는 거리에서 그는 늘 고개를 숙였지만 화면은 고개보다 발을 기억했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모습은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수사팀은 판단합니다. 현금만으로 버티는 도주는 길어질수록 균열이 생긴다. 먹고 쉬고 술을 사는 순간마다 반드시 외출해야 하고 그때마다 누군가의 눈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복은 출입이 잦은 지점으로 좁혀집니다. 공원 주변 작은 식당, 골목의 편의점 같은 곳. 사람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기록으로는 가장 많이 남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식당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체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검증의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공백, 그 방 안의 시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과연 다음 기록은 그의 말로 채워질까요? 아니면 말이 흔들리는 순간을 증거가 먼저 완성하게 될까요? 조사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고함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말이 멈추는 순간 기록은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수사 기록은 기억을 대신했습니다. 형사들은 진술의 틀을 먼저 고정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전모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과 장소, 그리고 동행자의 이동, 그 다음은 행동의 순서를 묻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부터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이 구간에서 김모 씨의 진술은 자주 흔들립니다. 술을 마셨고 기억이 흐리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점에서는 말이 더 짧아졌습니다. 수사팀은 그 짧아지는 순간을 표시합니다. 진실은 대개 그 구간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자료를 한 장씩 꺼냅니다. 다세대 주택 입구 CCTV 캡처 남성이 혼자 나오는 장면, 그리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장면. 화면의 시간은 정확했고 움직임은 반복됩니다. 이 자료들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전모 씨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김모 씨만이 가방을 끌고 나왔다는 사실. 이 두 줄의 기록이 확보되는 순간 우발이라는 말은 힘을 잃습니다. 우발이라면 왜 가방이 필요한가? 우발이라면 왜 옮기는가? 우발이라면 왜 흔적을 지우는가? 질문은 길지 않지만 빠져나갈 틈도 없습니다. 수사팀은 범행 방법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뒤처리의 선택을 묻습니다. 신고를 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시간을 벌었는지. 이 선택은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또 하나 도주 방식도 함께 검증합니다. 휴대전화와 카드가 없는 생활현금만 사용한 흔적. 이것이 계획인지 습관인지 혹은 둘이 겹친 것인지. 형사들은 김모 씨가 자신을 단순한 우발의 주체로 보이게 하려 한다는 점을 읽고 있었습니다. 심리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사팀은 그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목소리는 낮게 유지되고 질문은 반복됩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순서로, 다른 표현으로. 진술이 바뀌는 지점은 결국 드러납니다. 어떤 구간은 지나치게 빨리 넘어가려 하고 어떤 구간은 이유 없이 길어집니다. 그 불균형이 기록에 찍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모 씨는 한 가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고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덜 불리해 보이는 형태로 조각을 내어 말하려 합니다. 수사팀은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춥니다. 맞추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전모 씨와 그날의 다툼이 있었다면 왜 그 뒤의 선택들은 한 방향으로 이어졌는가? 그가 내놓을 다음 말은 무엇일까요? 우발이라는 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일까요? 아니면 기록이 요구하는 공백을 채우는 첫 문장일까요? 그는 끝까지 한 가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우발이라는 말, 그리고 술이라는 말. 하지만 수사기록은 묻습니다. 우발이라면 왜 그렇게 오래 준비된 흔적이 남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진술은 더 이상 같은 모양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는 조사 내내 같은 방향으로 말을 끌고 갑니다. 다툼이 있었고 기억이 흐렸고 순간적으로 일이 커졌다는 주장. 형사들은 그 틀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릅니다. 사건 이후의 선택입니다. 어떤 말로도 포장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뒤의 시간입니다. 아무 일이 아니었다면 왜 침묵이 길었는지, 단순한 사고였다면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지. 형사는 증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입니다. 다세대 주택 출입 기록 가방을 끌고 나오는 장면, 도주로 추정되는 이동,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흔적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날 밤 그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구호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신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에서 진술의 무게를 다시 재봅니다. 기억이 흐려도 선택은 남습니다. 선택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법정에서 말을 대신합니다. 김모 씨는 한동안 침묵합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이고 시선이 바닥을 훑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조각난 형태로 사건의 흐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리해지는 순간에는, 흐리게 유리해질 것 같은 순간에는 또렷하게. 형사들은 그 리듬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의 균열을 기록합니다. 수사팀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동기와 의도는 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계 상황, 그리고 사건 직후의 행동이 함께 얽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다시 관계를 되짚습니다. 시장에서의 친분, 함께 걸어간 거리, 경계심이 없던 동행.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위험을 숨겼다는 점. 전모 씨가 왜 그 문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 공백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팀은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진술을 법정에서 견딜 수 있는 이야기로 고정하는 과정. 사건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사건을 증명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기록은
더 이상 조사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정의 복도에서 판결의 형광등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법정은 김모 씨의 우발이라는 주장보다 수사 기록이 만든 선택의 연속을 더 무겁게 볼까요? 법정에서는 누구도 소리치지 않지만 문장 하나가 사람의 삶을 영원히 묶어둡니다. 그가 주장한 우발은 끝까지 흔들렸고 기록이 남긴 선택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그 선택을 판결문에 옮겨 적었습니다. 2015년 인천지방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검찰은 관계를 이용한 범행과 이후 정황을 강조합니다. 사건 직후 구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 흔적을 지우려 한 움직임, 도주 과정에서의 선택. 반면 변호인 측은 술과 우발을 앞세웁니다. 순간의 다툼이었고 판단이 흐렸다는 주장. 법정의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방청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집중한 것은 범행의 동기보다 이후의 흐름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릴 수 있지만 행동의 순서는 비교적 단단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사건 이후의 조치 여부는 우발과 고의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황 사이의 간극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렸다면서도 사건 이후 정리와 이동, 그리고 도주로 이어지는 행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 간극이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선고일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억눌린 숨이 터져나오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굽니다. 판결은 모든 감정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을 닫아줍니다. 법정의 복도를 지나가는 순간에도 피해자의 일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건이 이름 없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장치가 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순히 처벌의 무게가 아닙니다. 첫째 수사의 결정적 고리는 때로 시민의 눈에서 나옵니다. 공개 수배는 도시 전체를 잠시 수사망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기억이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둘째, 가장 위험한 관계는 때로 가장 익숙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인사와 짧은 술자리가 어느 날 문서철 속 기록으로 바뀌는 순간이 생깁니다. 셋째, 공백을 줄이는 방법은 충격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CCTV 탐문 감식, 진술 검증. 이 과정이 없었다면 사건은 더 오래 어둠 속에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모 씨가 그날 그 문 앞에서 잠시라도 멈출 수 있었던 징후는 없었을까요? 혹은 주변이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정말 없었을까요? 끝난 사건은 기록 속에서 조용히 잠들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밤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힌 뒤에도 시장 골목의 형광등은 같은 자리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누구나 한 번쯤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전모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매일 새벽 장사 준비를 하던 평범한 이웃으로 말합니다. 손님에게 건네던 한마디, 이웃에게 건네던 인사시장 통로에서 스치던 미소. 기록은 피해자의 삶을 길게 담지 못하지만 빈자리는 그 삶의 크기를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꽃이 놓였던 자리, 남겨진 채소 상자,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 하나. 그렇게 일상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수사 기록이 남긴 중요한 장면은 화려한 추격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선택들입니다. 전모 씨가 동행자를 경계하지 않았던 순간, 다세대 주택의 문이 닫힌 순간, 그리고 다시 열릴 때까지의 공백. 이 공백은 끝내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누군가의 말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다르게 남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끝나도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범죄를 낯선 위험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무게는 익숙함의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 문이 닫힌 뒤 바깥의 세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갑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젖어있는 골목처럼 불안은 조용히 퍼집니다. 이웃의 두 얼굴이라는 말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관계가 가진 취약함을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 가방의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그것은 떠남과 희망을 담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 주차장 구석에서 그것은 도시의 가장 차가운 질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는지,
왜 완전히 다치지 않았는지, 서둘러 떠난 흔적인지, 혹은 누군가가 발견하길 바랐던 것인지, 답은 이미 판결문에 있지만 그 틈의 의미는 끝까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제 기록의 사건 파일은 마지막 문장을 쉽게 닫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나치는 골목, 당신이 늘 보던 얼굴, 당신이 별일 아니라고 넘긴 작은 신호들. 그중 하나가 다음 기록의 첫 줄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